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제가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익 사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양동완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도와서 자유마을 운동을 반드시 성공시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1988년도 주사파가 한창 들끓고 있을 때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써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각성시키려 했습니다. 그분은 그 글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자익정권이 들어서고 공산화로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민간 우익이 나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정부가 하는 거지, 안기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뭐 나설 수가 있나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정권 잡았고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그분이 했던 말, 민간 우익이 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정권이 그들에게 넘어가면 경찰도 국정원도 모두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이제 체제를 지킬 사람은 그야말로 아스팔트에 있는 민간 우익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제 그분이 자유마을 운동이 얼마나 절실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지금 남은 딱 하나가 뭐냐? 기독교 세력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사상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마을운동에 적극 나선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자치법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일단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고요? 다시란 말을 붙인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그것도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전쟁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이미 마을에서 우파와 주민과 좌파 주민 간에 치열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본 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 그것도 마을로 간 체제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공산화시키려고 남침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이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장진호 전투, 이런 군인들 간의 전쟁이 일어난 데서는 군인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던 후방 마을 곳곳에서 방공호, 우물가, 개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넓은 평지에서 수많은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 전라도 영광이라든가. 그래서 도대체 이들의 시신이 누구며 누가 죽은 것이며
도대체 6.25 전쟁은 뭐란 말인가? 왜 군인들 간의 전쟁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많은 시신이 후방 마을 곳곳에서 발견된 연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반쯤 알고 있어요.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이라고. 북한군이 내려왔더니 국군이 막았다 못 막으니까 유엔군이 왔고, 북진해 갔더니 중공군이 내려오고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휴전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군인들끼리 싸운 전쟁으로만 보면 도대체 후방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집단 시신의 의미, 도대체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6.25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참혹한 전쟁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태평성대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진작 알고 깨닫고 교훈을 얻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다시 마을에서 일어나는 체제전쟁이 일어나는 가능성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 교훈을, 피를 흘린 교훈을 잊고 살은 대가가 지금 다시 리턴 매치가 된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볼게요. 현승종 전 총리는요, 노태우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수기를 보니까 자기는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가고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겪은 얘기를 수기에 썼어요. 당시 서울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왜? 북한 군인들은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지 후방 마을에 많이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대신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그 동네 좌파 주민들이 말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도 점령하고 남한에 있던 자본주의 세력, 말하자면 부르주아 세력, 우익인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사사시 뒤지고 다녔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 자, 이 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누가 바로 북한군이 내려오자 그 동네에 있던 좌파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북한군이 오자마자 환영대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자마자 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또 치안대 역할도 하고 하면서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를 잡아내려는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을 잡아냈습니다.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숨은지 다 아니까. 왜?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무단 처형하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가 낙동강 전투에 15만 명이나 투입시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납북인사들 8만 명, 그 사람 누가 잡았어요? 동네에서 그들이 잡았습니다. 국회의원요, 초대 국회의원 200명 중에 50명이 끌려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북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요? 바로 그 동네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는 왜 그 동네에서 북한군을 도왔던 좌파 주민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었냐?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역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가두었는데, 내무서 유치장, 말하자면 경찰서 유치장에도 많은 사람을 잡아두었고, 곳곳에, 그 다음에 형무소, 그러니까 형무소에도 많은 사람을 체포해 두었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면서 북한군이 막 급속하게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가둬두었던 사람을 다 처형하고 올라갔습니다. 대전 형무소에서는 5, 6천 명을 학살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잡아들였냐 하면은 마을에서 바로 좌파 주민들이 잡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가 좌파 주민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냐?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런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는데 그 북한군이 후퇴를 할 때 김책이라고요. 김국성 선생님이 김책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 건설자인 김책이라는 전선사령관이 반동분자 잡아놓은 사람 다 죽이고 올라가라고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죽인 겁니다. 서울수복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13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거를 서울수복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공산치하에서 벗어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수복 환영대회를 개최했어요. 전국 각지였어요. 이게 화근이었어요.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북한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집단 학살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전북 전주의 민간인 학살, 경남 진주의 민간인 학살, 이런 데서 많은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학살이 일어난 데가 전남 영광입니다. 제가 전남 영광에 가봤더니 염산면이 가장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염산면에 있는 염산교회에 77명의 교인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순교 상상도를 보니까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북한군이 죽인 거 아닙니다. 이미 10월 달에는 북한군은 다 올라가고 없어요. 누가 죽였냐? 그 지역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죽인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 어른들은 말하기를 바닥빨갱이다. 그 다음에 지역자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북한 놈들 나쁘네. 사람들 많이 죽고 기독교인을 특히 많이 죽이고 올라갔네라고 하지만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좌익 빨치산들이 죽였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왜곡을 하느냐 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 봐. 그런데 이렇게 함과 동시에 뭐냐면 호남 지역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좌익이 이렇게 마을에서 사상전쟁을 치렀다는 걸 까마득히 잊고 북한만 매도하면서 스스로 모든 갈등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감추어버리는 겁니다. 진실을. 우리는 지금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어떤 빨치산 소년 단원 출신이 증언을 했습니다. 9.28 서울수복 이전에는 집단 학살극이 없이 반동분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주로 이렇게 학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군이 오고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3개월 동안 했던 악행을 보복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였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개울가에 죽이러 데려가면 이미 80%쯤은 죽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포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때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나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참 무서운 거구나. 예. 그런데요, 이게 남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국군은 10월 1일부로 강릉에서부터 이렇게 북진해 올라갔고 10월 9일부터는 이제 본대와 그 다음에 미군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북한 전역에 너무너무 많은 마을마다 민간인 시신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특히 황해도 쪽이 많았고요. 또 이 함흥 쪽에서는
함흥 지역에서만 2만 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함흥 교화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도소죠. 거기에는 북한 우익들의 시신이 700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우물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꺼내보니까 철사줄로 묶인 채로 우물에서 단무지 담그듯이 담겨있는 시신들이 300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모의부 지하실에서 300여 구, 충령탑 지하실에서 200여 구 등 많은 시신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함흥 북쪽에는 동굴이 한 10개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시신을 꺼내보니까 2만 구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용산 반공굴이라는 데서는 8,000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죽였나 했더니 그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막 넣어놓고 수리탄 까고 그 다음에 입구를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질식사 시켰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지? 누구지 도대체 이 시신들은?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북한이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도 후퇴를 해야 될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북한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라든가 반공 인사들이 너무 마을마다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가면 이 사람들은 미군과 국군을 도울 거야. 그래서 미리 이 반동분자들 사단에 다 처단해야 돼. 그래가지고 황해도에서는요, 그 도당에서, 조선노동당 그 도당에서 10월 10일 날 지령을 내렸어요. 다 처단하라고. 그래서 13일 날 황해도 지역은 싹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천군에서는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많은 북한 지역의 우익 인사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 제가 함흥에 있는 어떤 출신을 만났는데요, 자기 형님이 서울에 있다가 북한에 이제 군인들과 같이 함흥에 가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도 그 동생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아까 함흥 교도소에 있는 우물에서 철사줄이 묶인 채로 퉁퉁 부른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 죽였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바로 그 동네에 자기 동생의 친구가 죽였대. 그러니까 왜 죽였나 했더니 바로 그 북군이 오고 유엔군이 오는 그 상황에서 동생이 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만들어 돌렸대. 아시겠죠? 누가 죽었는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 것은, 그때 6.25 전쟁 때 남쪽이든 북쪽이든 북한군과 합세한 그 동네 좌익들이 바로 우파 주민들을 학살했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끼리 싸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서로 싸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마을에서 이와 같은 전쟁, 사상전, 체제전쟁, 일종의 내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내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과연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2011년도에 자서전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75년, 여기에 대해서 진실의 승리라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발언했어요. 공산화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보트피플로 110만 명이 해외로 도망을 가다가 10만 명 이상이 물고기밥이 된 그 현실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내용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 간첩 막는,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사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간 지 3주기 추도식에서 했던 말은 바로 그때 2000년도 6.15 공동선언할 때 이 조항에 있었던 것, 남쪽의 국가연합제한과 북쪽의 낮은 담배 연방제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라는 규정은 북한과 종북 세력은 남쪽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연합과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죠. 그 전에 선거 캐치프레이즈 카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먼저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때 이 사람이라 하면 북한에서요,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주체 사상의 변종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인민들이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은 그때 끝장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겨낸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대통령 2017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전 세계 동계올림픽을 보는 많은 세계인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발언한 걸 보면 놀랍죠. 이제 사상관을 아예 까놓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날 어디로 갔느냐? 김영남이 형식적인 어떤 수반인 김영남과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을 데리고 청와대에 가서 어디 앞에서 사진을 찍었냐 하니까 바로 신영복이가 쓴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글씨는 한자로 통일이라는 글씨예요. 일자는 한반도를 이렇게 형상화했고, 통자는 우리가 쓰는 삼국 통일이니 이런 게 아니고 내통한다고 쓸 때 쓰는 통할 통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점령지 사상전을 주도했던, 그래 말하자면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김원봉이를 뭐라 그러냐면 국군의 뿌리라고 거론하면서 존경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면 너무 숨이 찰 정도로 많아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이와 같은 사상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차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마부의 생각 속에 달린 거 아닙니까? 자, 승용차가 어디로 갈지는, 기차가 어디로 갈지는, 이 차가 어디로 갈지는 바로 운전사 마음대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 속에 나라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분명한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선거 전에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왜 사상을 안 묻냐고요?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에 대한 몰인식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 데서 이미 구체화가 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은 후에 헌법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저항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헌법 개정안을 통과가 안 됐고 실행이 안 됐는데 왜 지금 이거 보냐? 왜?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 헌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했냐? 안 했습니다. 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헌법 개정 협상에 나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헌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근데 헌법 개정 제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이 툭 들어갔더라고요. 1조라는 것은 상징적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은 엄청난 중요한 조항이 1조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가 그걸 보고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도구를 지렛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쓴 2007년도 1월 달에 쓴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제목 하나에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지방자치단체를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들은요, 공산주의는 원래요, 인민위원회니 각종 마을을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것을 의뢰 많이 써왔습니다. 이거 별도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마을을 장악해서 체제를 바꾸는 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여러 각도로 베네수엘라 모델을 딴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3조 1항에 보니까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률이 정하지 않았던데 조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뇌에서 지령을 안 내렸는데 발가락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 손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 그래 되면 몸이 제대로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문 정권이 모든 게 하나 사람 중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 문 정권이 등장한 후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사람이 우선이다. 혹시 그 현수막 보셨습니까? 곳곳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와 같은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주체사상 또는 북한의 헌법에 나오는 이 용어를 국민 속에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어떤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이어야지 어떻게 사람으로 바꿉니까? 그래 되면 지금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등등등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해 줄 권리를 사람으로 바꾸면 중국인도 이슬람인도 와가지고 한국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 따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 수 있어요? 왜 만들까? 저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왜 반대하냐 했더니 주민자치회 안에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이제 주민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회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해놨으니 앞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하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단초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이미 헌법 초안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용어라면 노동자는 마르크스적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네요. 양심의 자유하고 사상의 자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조직하고 선전하고 사람을 모으고 활동하는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없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무섭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헌법을 포기했냐? 안 했습니다. 그때 2018년도 이제 3월 달에 초안이 나오고 대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2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헌법의 문제점을 이래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리고 많은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기독교 자체가 많은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이게 무산이 됐기는 해왔습니다만은 포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자, 여러분 2019년도 4월 달에 이해찬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대표가 그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60석까지 차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300석 중에 260석 차지하면은 그 일당 독재지 뭡니까? 지금 이건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헌법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가 됩니다. 헌법 바꾸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은 광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은 헌법이 바뀌는 순간에 그거는 반헌법적 행위가 돼가 처벌을 당하는 거죠. 이만큼 헌법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든창 변호사라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을 했으면 적화통일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 2018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면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언하기를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니. 현재 상태로 보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2019년 다음 해 5월 달에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얼마 뒤에 7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적이다.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은 우선 문재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원칙에 충실하고 절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4월 그 총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당이 3분의 2석을 확보한다면, 그러니까 200석을 넘긴다면 문재인이 헌법을 개정할 거라.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냐? 그자는 한국을 북조선 김가 왕조에게 합병시키려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선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뭐였어요? 260석 차지한다. 지금 헌법이 바뀌어서 북한에 지금 합병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종 앞에 바로 6월 달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텐트를 치기 시작했고 10월 달에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은 200석을 못 얻게 됐고 결국은 저지된 거고, 여러분께서 그때 광화문에 나올 때 그랬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냥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모이는 무리의 수가 일단은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무리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을로 간 체제전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이 위험합니다. 3,500개의 읍면동이 지금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속도로. 제가요, 작년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김승규 국정원장님한테서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 좀 법안 좀 봐달라고 보낸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갑자기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봤더니 충격받았어요. 감전되는 것 같은 충격.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70년간 유지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바야흐로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고 이거는 헌법에 준하는,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법이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부랴부랴 사람들을 모아서 헌법재판관 했던 분, 변호사, 교수 등등 다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고, 이후 이제 1년 이상 꾸준히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깨달음만 있을 뿐이지, 목사님들은 뭐가 있냐 하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동환 교수님이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미 준비된 분들이구나.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위기 현상만 알려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 기독교의 그 평양대부흥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상기도와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신 이유는 오늘 지금 쓰시려고 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는 걸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지금 읍면동에 있는 마을 통치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점. 첫째. 두 번째는 읍면동에 있는 교육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점. 세 번째. 읍면동에 있는 하부에 있는 경제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점. 네 번째는 자치경찰제와 같은 치안 권력을 그들의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는 점. 등등등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 기본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사실상 종말에 처한다라고 받고, 그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이제는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당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위험하거든요. 너무나 교묘하게 마을을 침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그들이 마을을 장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현상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법이요 저지됐습니다. 저지. 왜 저지됐냐? 이게 유권자들을 깨우니까, 이거 대선도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가 항상 힘들었겠죠. 실제 독성이 엄청 심한 거니까 그들도 봤을 때. 그러니까 저지가 일단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을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저지되자 어떻게 하냐? 우회적 방법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 안 된 데는 어떡하냐? 그냥 만드는 거야. 이거 완전히 무대뽀더라고요. 지금 구미시의 사례를 보니까요, 그 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두고 실제는요, 가짜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조례고 뭐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좌파 세력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심과 도덕과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뭐냐 하면 제7조 주민의 자격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하게 위험하냐 그러지만 실제는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읍면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주민은 뭐냐? 실제 그 마을에 살면서 주소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가짜 주민들이 대거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의 자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가짜 주민이냐 하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적도 없는 재외동포, 주로 중국 조선족이겠죠. 조선족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영주하고 있냐? 1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 행세를 하게 생긴 거야. 자치회장도 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놨어. 중국인뿐만 아니고 중동인, 이슬람인이 터번 쓰고 이제 주민자치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보십시오. 재외동포,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반대하는 운동 불가능합니다. 차이나 아웃 운동이나 이슬람 사원 반대 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작은 1인 기업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근무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 되면 대기업에 있는 소속된 노동자들이 다 주민이 되면 민노총이 이제 바야흐로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읍면동 민노총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석기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의 어떤 소속인 양경수라는 사람이 민노총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아, 지금 가짜 주민이 그냥 들어온다는 게 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교실에서 이제 선생이 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나는 같은 주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주인으로서 우리 마을의 읍면동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상교육도 하고 정치교육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래 되면은 그 가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그들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배제해요. 예, 그래서 교인들은 안 된대. 자, 그러면요. 근데 저는 가만히 교회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닥쳐올 위기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모 S 대형 교회에는 교회 노조가 생겼어. 부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성가대 이런 사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의한 교회 노조가 생겼는데 이게 민노총에 가입했대. 만약에 이게 왜 가입하냐 그랬더니 너무나 뭐냐 하면 자기 그 받는 혜택이 크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뭐냐면 되면 다른 교회로 또 아마 전파가 돼서 대형 교회는 민노총 소속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거는 뭐냐? 작은 교회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날 것이 예견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나미가 닥칠 1km 앞에 쓰나미가 지금 닥치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올 때까지는 나는 아직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례로 그와 같은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1200군데가 됩니다. 1200군데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주민총회 개최해보면 주민이 누구냐 했더니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어떠냐 봤더니 지금요 가련 이동에는 만 12세 그 다음에 거기 어디에 서대문구에 있는 연희동은요 만 10세 이상 그 다음에 울산 병영 이동에는요 만 8세 이상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읍면동에 있는 어떤 1년 사업, 5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승인하는 것,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 결정, 이런 거를 8살짜리가 압니까? 지금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겠죠. 우리가 이런 사악한 어떤 행위를 주민자치에 이 숨어있는 음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 주민총회, 주민자치의 외곽에는 가짜 주민들이 저변을 차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민들은 소외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주민들은 거기서 자기 집이니까 자지요. 아침에 어디로 가요? 직장 따라 출근 가지요. 낮에 그 동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짜 주민들, 직장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짜 주민들은 낮에 어디 있어요? 그 동네에 있죠. 그러면 그때 낮에 주민총회를 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 진짜 주민은 소외를 되고 가짜 주민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는 불문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주민들을 포용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진짜 주민들은 배제시키고 가짜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활동가들이 그 마을을 지배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그 안에 뭐가 있든 민노총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지금 민노총은요, 여러분 16개의 산별노조가 있고 기능별 조직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지역별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시도별 조직이 있고 밑에는 시군구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읍면동 민노총 하부 말단 조직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거대한 정부에 버금가는 민노총이 이제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옥죄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하면 어떻게 견디네요, 그 깡패들을. 사실은요, 옛날에 민노총은요, 귀족노조라 그래서 약간 지금보다는 점잖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한 60만 명이 채 안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늘어가지고 120만 명이에요. 누가 들어갔냐 하니까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그 밑바닥에 있는 막 그 좀 비정규직 노조라고 있죠. 택배 노조 이런 사람들을 대거 민노총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는 민노총이 매우 거칠어지고 또 주도자에 있는 양경수가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이석기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매우 위험하고 거친 세력의 민노총이 장악당했다. 지금 그런데 그 민노총에 의해서 읍면동이 장악당하면 교회는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민노총회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 공공기관들이 하나씩 민노총에 접수당하는 과정들을 저는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 장악당하고, 자,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소상히 안다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아니, 읍면동 조직 아닙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런데 그 소속 주민들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달라 할 수 있는데 어디에 한테 달라 할 수 있냐 하니까 저 위에 있는 국가기관한테, 중앙기관, 말하자면은 뭐 외교부, 법무부, 그 다음에 뭐 경찰청, 뭐 관세청 등등등 각 정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 소속 기관장 있죠. 예를 들면 경찰청장 밑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에 이르기까지 소속 기관장한테도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놓으라 하면 반드시 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주민등록,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다 달라 그래요.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에 있는 뭐 세무정보, 그 다음에 경찰정보, 그 다음에 출입국 정보, 모든 것들이 그들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샅샅이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접근할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지금 이와 같은 무서운 주민들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 권한을 주민자치에다가 부여해 놓은 이 악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권한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할 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는요, 차별금지법 내용을 이 주민들 대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법안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별, 이게 뭐냐 하니까 마을 활동가들 자료를 보니까 젠더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 성적 지향이 다른 소수의 어떤 사람들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념에 대한 차별금지는요, 이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입니다. 말하자면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마을에서 차별하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주체사상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연구소 만들고 이제 선전할 수 있는 자유가 마을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죠.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허용해야 된다는 게 이미 박원순 때부터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막는 힘이 다 상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통해서 동성애 반대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고 큰 역할도 하셨고 교회를 깨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단점이,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은요, 23개 조항 항목의 차별금지 항목이 있어요. 23개. 그 중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의 정체성에 대한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문제, 교회를 직접 타격하는 거는 3개 조항이에요. 3개. 그러면 20개는 뭐냐고요? 나머지 20개는 뭐냐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상에 대한,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금지,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국적에 대한 차별금지, 피부색에 대한 차별금지. 이걸 그리 되면요, 중국인들이 아까 헌법에 나오는 그 문제가 그대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마치 교회만 피해를 주는 법인 것처럼 축소 왜곡하냐 이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만약 한다, 차별금지,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를 한다면,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를 한다면, 아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원 박사나 월급 똑같이 주면 공부하겠어요?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20년 차 직원과 1년 차 직원이 월급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시장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은 하나쯤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무서운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왜 그게 교회만 파괴하는 동성애 법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차별금지를 가지고 주민을 깨우는데 도구에 써라는 겁니다. 마을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국민을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치 문제, 사상 문제를 거론하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2판 4판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요, 또 무서운 조항이 있어요. 제5조 3항.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지금 이게 뭐냐면 네오막시즘입니다. 변종공산주의라고요. 지금 유럽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하는 그 내용의 기반이 네오막시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게 맞는 변종 형태로 만든 잘 스며들게 하는 공산주의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 옛날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중국의 공산당, 북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도 모르게 슬며시 파고 들어가지고 학문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 속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인간의 모든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는, 사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는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엄청난 재정 권한을 보유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정 권한을 보유하겠냐. 예를 들면요,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뭐를 할 수 있는, 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기업체들 삥 많이 뜯길까요? 안 뜯길까요?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런데요, 그 법 제21조에 보면요, 주민자치에는 국가의 소유, 자치단체가 소유했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 될 거야. 그 땅을 활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뭘 할까요? 공공주차장 만들고 공공농장 만들고 마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거기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임대료를 낸 우리가 주민들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질 겁니다. 거기다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요, 주택 사업을 할 것 같아. 거기다가 금융 사업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요, 전철을 탔는데 밑바닥에 막 그냥 전철 그 안에 있는 밑바닥에 완전히 그림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벽에 하고. 이거 뭐냐 싶어 봤더니 서민금융기관을 만든다는 홍보 어떤 문건이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인민은행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대출해주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앞으로 대장동 사태가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하부 구조인 3,491개, 지금은 3,500여 개로 바뀌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이와 같은 부정비리 사태, 부동산 개발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이제 그냥 마피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저는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17년간 정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정신교육을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국가관, 안보관, 사상관, 역사관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애환도 많았지만 제가 보았던 거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무슨 내용이 있냐, 이 법안에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액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175조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발의한 김명배 의원이 어떤 마을 활동가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활동가 그룹 측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 175조를 30%를 읍면동 주민자치에 줘야 된다. 또는 제주도에 있는 유력한 좌파 교수는 175조 전액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줘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주민의 총유로 하고 마을 기금의 수익이 나오면 주민들 n분의 1로 다 나눠줘야 된다. 자, 이 돈을 이렇게 퍼질러 주면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용돈 못 받는 할아버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그래 되면은 선거 때 어디에 찍을까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경제 생태계에 발이 묶이고 노인네들은 돈 푸는 데다 묶이고 하면 결국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하지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래서는 이 체제, 자유민주 체제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확산의 노력인데 이거는요, 이미 20년 이전부터 이미 좌파 세력들은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서 귀촌귀농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 가지고 그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전국으로 퍼뜨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정신을 잃었는지 참 좌파들이 그렇게 원하던 협동조합 기본법을 2012년도 12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통과시키고 나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좌파 생태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협동조합 기본법은 바로 그들의 먹거리 생태계를 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사상의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파 교수 한 사람은 그랬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상에 대한 무지는 죄입니다. 죄야.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이 시대 상황에서는 죄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상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지금 협동조합과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인이 많은 경제 생태계들을 그들이 장악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좀 더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제화 과정들을 지금 법으로 다 발의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마을기업 육성 지원 법안,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어쩌고 저쩌고 상생에 관한 뭐 수도 없는 입법과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 생태계들을 완전히 그들이 원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각성하는 것도 문제지, 이제는 각성으로 안 됩니다. 조직화하고 활동하고 그들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교육 권력을 장악을 시도한다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입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정부 주도 아래 그것을 집중적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육부와 함께 했던 게 마을 교육 공동체 이제 조직을 확산한 건데요. 지금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이 했는데 사실은 이 마을 교육 공동체의 핵심을 추출하면 뭐냐? 이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이 있죠. 예,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기술학교 뿐만 아니고 좌파들이 만든 마을 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안학교도 있고. 이 모든 교육기관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읍면동에서 그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사들과 강사들을 통합관리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교육이 학생들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같이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르칠 거냐? 예,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을연구소에 있는 어떤 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을이라 하는 것은요,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의 주창자인 한국 외대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체 사상 생각 안 나십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지금 조례도 만들고 막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모든 다른 영역에도 다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치안 권력 장악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치경찰이란 말 들어보셨죠?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치경찰이라 하면 겉으로 보면 좋아 보여요. 주민들과 밀착된 치안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경찰로는 안 되니까 마을에 어떤 있는 것들을 자치경찰이 이제 하도록 한다. 생활 안전에 관한 거, 교통경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견 보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모가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자치경찰을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예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근데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밑에 있는 자치경찰 인력 숫자가 한 4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경찰서에도 그런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그 밑에 파출소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대체 누가 거기에 관장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 그런데 이 7명의 선발 기준을 보면요,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추천하면 다 그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그 안에 포진해서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경찰은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시도경찰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검수완박이라고 보셨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말기에 그 무리를 해가면서 경찰의 권력을 그냥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을 왜 이렇게 그냥 하냐? 이 사람들은 체제를 수호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권한을 뺏어가 경찰한테 준다. 왜? 이미 자치경찰은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들어갑니다. 전체주의 체제 구축 과정도 지금 보십시오. 주민자치의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경제 공동체, 마을 치안 권력이 다 좌파 마을 활동가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고 그 밑에 도와주는 사람이 가짜 주민이라는 것.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전국적인 시스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체주의 조직화를 하고 있더라.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 조직을, 읍면동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좌파 주도형 전체주의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건 지방제도,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있는 그 외곽에 좌파가 주도하는 전국 조직이 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망을 견인하고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 통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김국성 선생님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한국 사람 머리에서 안 나온다 그랬어.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그랬고, 중국에 있는 전문가는, 행정 전문가는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거 중국 지방제도 공산당 조직제도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부 마을에서 그들에게 이제 장악당하고 점점점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지막 하부가 장악당하면 주민이 그들 손아귀에 들어가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상 유권자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립되기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을에서 좌파 마을 활동가가 그 촛불 주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유권자를 장악하면 그 힘으로 국회도 장악하고 정부도 장악하고 법원도 장악하고 해서 결국은 영구 집권을 하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상황이 되면 북한의 연방제로 통일하는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한민국 되살리는 자유마을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요 80% 들어요. 향유할 줄만 아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좌파 세력은 사실 소수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견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정당, 북한이 대남 공작으로 당기고 중국이 공작으로 당기고 민노총 정교조 신문방송이 당기고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당기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있냐 없냐면 모기 소리만한 우익의 목소리라고 양동환 교수님이 말했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대중들한테 물어보면 사상에 대해서 1분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지한 상황이고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도 안 당기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길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님 조직과 그 다음에 일부 군소 조직들이 있을 뿐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체제 줄다리기를 당기는 그조차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대한민국 안 지켜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향유하고 모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전투 대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오합지졸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일사불란한 체제로 만들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절감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필요합니다. 전투 대응기를 갖춰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조직이 없는 깨달음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전투 대응 조직 체계가 갖춰지려면 동일한 교범으로 군사훈련과 같은 교육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참여하는 자가 다 각기 유튜브를 보면서 따로따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범이 있어야 하고 그 교범에 따른 집체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운동이 왜 필요하냐? 내비게이션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다 나침판이 같으면 1000대, 10,000대가 배를 항해를 하더라도 똑같은 북극성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나침판이 없는 배는요,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투 대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육훈련이 돼야 됩니다. 논산훈련소를 교육을 한 달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전쟁터로 배치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뭐여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체제전쟁이 무엇인지, 적은 누구인지, 전략전술은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안 받고 가능합니까? 이제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마을운동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살리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양동환 교수님 같은 이미 시세를 아시는 분, 그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수는 전 목사님이 하는 자유마을운동에 적극 도와서 반드시 성공시켜라. 지금 보니까요, 지금 감리교회도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마을운동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때 영국이 이 교회가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한 운동이 결국은 영국의 공산화를 막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조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유마을이란 뭐냐 하면 3,500의 읍면동별로 만든 우파 마을 조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할까? 그러면 참여 안 하면 손 내릴 것이다. 왜? 이 전국 조직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우파 조직을 보호해주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참여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거 화면이 안 나오시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읍면동별로 만들어지는 자유마을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화에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하고, 그 자체가 저는 전도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곧 전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약에 이 좌파들을 물리치고 성공한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통일할 때도 쓰고, 중국을 자유민주화 시킨 때 쓰고, 지금 네오마르크시즘에서 무너지는 유럽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으로도 쓰고, 미국도 선교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정신을 부활하는데 바로 우리의 모델을 전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이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전 목사님 자유마을 운동에 우리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같이 힘 모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저 화장실 다녀오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